수원 화성은 역사 교과와 과학 교과가 융합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레바퀴 모형이 두 번째로 적용된 수원 화성 탐구 프로젝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선시대 수원 화성을 지으면서 거중기라는 도구를 사용했죠. 우리는 의뢰 크레인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고등학생들이 아주 재미있고 또 설득력 있는 가설을 내놨습니다. 이은정 과학전문기자입니다. 높이 6m, 둘레 약 6km의 수원 화성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근대 성곽입니다. 돌을 들어 올리는 기계, 거중기가 화성 축조에 어떻게 사용됐을까? 고등학생들이 그 비밀을 풀기 위해 거중기의 모형을 제작했습니다. 거중기는 도르래와 줄을 감는 얼레축을 이용해 돌을 수레에 싣는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크레인처럼 원하는 곳에 자유자재로 돌을 쌓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거중기를 옆으로 옮길 때마다 다시 분해하고 조립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중기의 역할이 직접적인 성벽을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은 이 같은 결론을 얻기 위해 화성을 직접 방문하고 측량도 했습니다. 화성 안쪽을 보면 이렇게 흙을 쌓아 언덕을 만들면서 성을 축조했기 때문에 거중기를 사용할 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사에는 썰매 등을 이용했고 성벽이 높아지면 경사로에 따라 다양한 도구로 성벽을 높이 쌓았을 것으로 추론했습니다. 고등학생이지만 과거에 이제 저희 화성의 문화를 현재의 입장에서 현대적 입장에서 해석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관점일 것 같습니다. 고교생 융합 연구팀은 앞으로 전문가 검증을 거쳐 학회에 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대학 입학 사정관제와 창의적인 체험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프로젝트 학습을 위해 개발된 융합 교육 과정을 살펴보고 수원 화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 성과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문이과 구분을 없애고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학 입시 또한 입학 사정관제의 실시와 발맞추어 일성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개정교육과정 역시 창의적 체험 활동과 학교 자율과정을 통해 진로 적성에 적합한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단위학교 연구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2009년 김평원 박사에 의해 개발된 융합교육과정은 수레바퀴 모형에 비유할 수 있다. 수레바퀴 모형은 바퀴통에 해당하는 중심 테마가 바퀴살에 해당하는 교과별 작은 연구들로 확장한 후 바퀴테에 해당하는 글쓰기와 말하기 교육을 통해 융합하면서 발전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융합교육과정은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를 보다 큰 프레임으로 묶은 학체적 연구를 학생들에게 미리 체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융합형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교육 방법이다. 융합교육과정은 자료를 모아 정보를 만들고 이를 지식으로 구축하여 융합한 후 논문과 다큐멘터리와 같은 다양한 저작물을 만들어내는 작품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는 인문학 측면과 커뮤니케이션 측면이 약한 미국의 스팅 교육과는 차별되는 한국형 융합교육 모델이다. 융합교육과정은 전통과학에서 인문, 자연, 예술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융합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다. 이 융합교육과정은 교사가 직접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학생들이 공동연구자로 참여하는 방식의 프로젝트 수행법이다. 따라서 지도교사는 학생들에게 막연하게 연구하라고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연구팀의 지도교수와 마찬가지로 연구 설계와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다. 이 융합교육과정은 융합이라는 단어가
학술용어로 자리 잡은 뒤 처음으로 만들어진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아주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최근 대학 입학사정관제의 확대 실시와 발맞춰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2009년 개발된 융합교육과정은 2010년 마포고등학교에 최초로 적용되었다. 마포고등학교는 신기정과 관련된 6개의 개별 연구를 융합하여 대학 연구팀 못지않은 성과를 내 KBS 9시 뉴스에 소개된 바 있다. 화차의 공이 컸는데요. 이 화차가 400여 년 만에 고등학생들의 손으로 복원됐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2011년에는 하나고등학교에서도 과제연구 수업에 융합교육과정을 적용하였다. 결국 2011년에는 수원 화성을 테마로 김평원 박사가 설계한 융합교육과정이 특목고와 일반고에 동시에 적용된 것이다. 한 학기 동안 마포고등학교는 8개의 개별 연구가 진행되었고 하나고등학교는 12개의 개별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일반계 마포고등학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인문계 학생들은 화성 성역 의궤를 분석하면서 토대를 제공하며 화성건설과 관련된 사료를 검토하면서 화성건설 현장의 자본주의적 요소를 연구하였다. 자연계 학생들은 성벽의 구조를 과학적으로 탐색하거나 화성공정 자료를 토대로 거중기와 농로와 같은 대형 건설 장비의 용도를 추론하였다. 이러한 교과와 관련된 개별 연구를 마친 마포고등학교 학생들은 함께 모여 거중기와 농로와 같은 장비의 도움 없이 수원 화성 성벽을 쌓아가는 과정을 추론하였다. 개별 연구팀의 구성과 연구 과제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하는 전공과 관련이 있다. 문과, 이과 구분이 없는 하나고등학교의 경우 먼저 인문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은 화성 성역 의궤 번역본에 나타난 용어의 혼란을 바로잡으며 연구의 토대를 제공하였다. 역사나 경제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은 조선 후기 자본주의의 정도의 경제정책, 자본주의 맹아론 등을 탐구하였다. 이야기나 공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거중기와 농로, 유용거 등을 탐구하였다. 예술이나 건축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은 수원성의 미적 요소와 건축 양식을 탐구하였다. 이러한 교과와 관련된 개별 연구 성과를 논문으로 발표한 하나고등학교 학생들은 함께 모여 수원 화성건설의 숨은 공신이 거중기나 농로와 같은 건설 장비가 아니었음을 추론하였다. 하나고와 마포고 연구팀은 수원 화성건설의 숨은 공신을 밝혀내는 메타 융합교육과정에 들어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거중기에는 바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동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겠지요. 한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거중기는 오직 한 대뿐만이 이 수원 화성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메타 융합 교육 과정을 통해 마포 하나 융합 연구팀은 수원 화성을 단기간에 건설할 수 있었던 숨은 공신이 거중기와 같은 장비가 아니라 성과 중심의 인적 자원 관리와 탄력근 문제로 대변되는 경영학적 혁신에 있었음을 주장하였다. 메타 융합 교육 과정이란 한 개 이상의 융합 교육 과정을 다시 융합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고등학교 융합 교육 과정과 마포고등학교 융합 교육 과정을 다시 융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융합 연구로 발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원 화성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네, 바로 거중기입니다. 흔히 이 거중기 덕분에 10년을 계획했던 공사 기간을 2.5년으로 단축할 수 있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정말 그랬을까요? 화성건설의 모든 것을 기록한 화성성역 의궤에는 거중기 도면과 구성 부품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문제는 이 거중기를 단 한 대만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단 한 대의 거중기가 수원 화성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는데 얼마나 공헌할 수 있었을까? 거중기는 적은 힘으로 무거운 돌을 수직으로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올린 다음에는 어떻게 작업했을까? 거중기는 돌을 수직으로 상승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작업 동선이 없다. 단지 올려주는 것만이 가능할 뿐이다.
성벽을 축조하는데 설치하기 번거로운 거중기를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거중기는 평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능선을 따라 성벽을 쌓은 구간은 거중기를 사용할 수도 없었다. 거중기의 상하 동선과 거중기의 좌우폭이 거중기의 정확한 용도를 추론하는 단서이다.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는 기능밖에 못하는 고정시설인 거중기는 돌을 모아둔 곳에서 공사 현장으로 보내는 수레에 돌을 올려주는 스태커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거중기는 오늘날의 크레인이 아니라 지게차, 즉 스태커에 해당하는 것이다. 화성성역 의궤에는 거중기와 마찬가지로 농로의 도면과 구성 부품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농로는 거중기처럼 힘의 이득은 없으나 높은 곳으로 돌을 올려주는 데 유용한 장비이다. 화성공사에서는 단 2대뿐인 농로를 어떻게 활용했을까? 농로는 돌을 수직으로 쌓아 올릴 수밖에 없는 성문이나 공심동과 같은 높은 시설물을 쌓는 데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성성역 의궤에 기록된 성문과 공심동 공사 일정을 확인하면 이러한 과설과 일치한다. 먼저 장안문과 팔달문 공사에 2대의 농로가 사용되었고 창룡문 공사와 남공신동 공사가 뒤를 이었다. 창룡문 성벽 공사가 끝날 때쯤 화서문 공사가 시작되었다. 남공신동 공사가 끝난 후 서북공신동 공사가 시작되었고 서북공신동 공사가 끝난 후 동북공신동 공사가 시작되었다. 결국 전반기에는 2대의 농로로 2곳의 성문공사를 진행하였고 후반기에는 한 대는 성문공사에 한 대는 공심동 공사에 농로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수원 화성의 공정관리는 한정된 자원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공정을 관리하는 현대경영학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체계적이다. 그렇다면 화성 성벽은 거중기와 농로와 같은 중장비의 도움 없이 어떻게 쌓았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수원화성 성벽은 생각보다 너무 낮습니다. 저기 있는 공심돈 높이 정도로 성벽을 쌓을 수 있었다면 적군의 적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을 텐데요. 화성 성벽은 당시 화포 사양이 일반화된 경향을 반영하여 높이가 낮게 설계되었으며 외부 포격을 견딜 수 있도록 성벽 안쪽으로 튼튼하게 다진 언덕을 만들었다. 대신 적군이 성벽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공심도, 포루와 같은 공격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이처럼 화성의 낮은 성벽 구조를 고려하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거중기나 농로를 사용하여 성벽을 쌓는 모습은 잘못 추론한 것이다. 그렇다면 성벽은 어떻게 쌓았을까? 화성 성벽을 쌓는 1단계 공정은 구판이나 썰매를 끌며 큰 돌을 적절한 위치에 끌어다가 성벽의 기초를 다지고 하단부를 쌓는 것이다. 하단부의 돌은 매우 크고 무겁기 때문에 들어 올려 이동하기보다는 끌면서 옮겼을 것이다. 2단계 공정은 사람이 끄는 동차를 활용하여 중간 크기의 돌을 끌어다가 성벽 하단부와 중간을 쌓는 것이다. 1단계와는 달리 경사가 점차 높아지기 때문에 끌기보다는 바퀴가 있는 동차를 적극 활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돌을 쌓으면서 흙을 다지는 달구질도 함께 했을 것이다. 3단계 공정은 성벽 상단부를 쌓는 것이다. 흙으로 다진 언덕의 경계가 높기 때문에 높은 경사를 올라갈 수 있도록 설계된 유형거를 적극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형거는 정약용이 고안한 운반 도구로 지렛대의 원리로 돌을 적재할 수 있으며
높은 언덕을 균형을 맞추면서 올라갈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4단계) 공정은 성각휘, 즉 여장을 쌓는 단계로 돌을 끌어올려 쌓은 것이 아니라 작은 벽돌을 활용하였다. 이처럼 수원 화성 성벽은 화포의 공격을 받아 무너지지 않도록 성벽은 낮게, 대신 그 안쪽을 흙과 돌로 탄탄하게 다져 넣어 구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거중기나 농로와 같은 중장비보다는 대부분 수레와 노동력에 의지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화성공사에 사용된 거중기는 단 한 대, 농로 2대에 불과했다는 화성성역 의궤의 기록도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이처럼 수원화성 공사 기간을 4분의 1로 단축할 수 있었던 것은 거중기와 농로와 같은 중장비가 아니라 바로 인적 자원의 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을까요? 거중기와 농로의 사용이 극히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화성건설의 대부분은 임금 노동자의 힘으로 이루어졌다. 화성성역의궤 제4권 공장에는 장인들의 명단과 소속, 노동일수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장인뿐만이 아니라 노역에 참가한 노동자의 이름과 근무 사항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 단을 채우는 데 따라 품삯을 얼마씩 준다면 그들은 자신이 계산하여 많이 줘 나를수록 이익이 많으므로 힘껏 일을 하여 며칠 안 되어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날품을 주는 것과 비교하면 비용이 절약되고 공정도 빠를 것이다. 782일 훈련 도감 연구원 학생들이 화성성역의궤에 기록된 노동자 근무 일자를 일일이 입력하고 있다. 화성건설에 참여한 노동자의 임금은 일당제가 아니라 성과급제에 의한 노임 지급 방식이 적용되었다. 수원 화성 공사장에서는 작업량과 난이도에 따라 노임 수당이 매겨졌고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화성성역의궤의 작업 현황을 수치로 바꿔 계산한 결과 단순 노역이 아닌 전문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평균 노동일은 208.18일이며 표준 편차는 188.07일로 나타나 노동자 간 개인 편차가 상당히 큰 편이다. 이는 현대의 탄력 근무제로 노동 생산성을 높인 것과 같다. 품삯을 날짜로 계산해서 주지 않고 짐을 단위로 해서 거리에 원근을 헤아려 차등을 둔다면 강한 자는 넉넉히 백전을 취할 것이요 약한 자도 제 한몸 가리기에는 족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성역소에서 돌을 사들였다는 사실이다. 백성들은 돌을 직접 채취해 규격에 맞게 다듬어 성역소에 제출하고 돈을 받았다. 성역소에서는 돌의 크기를 평가하여 값을 지불하였다. 돌값은 자연 상태의 돌을 가공하여 건설 자재로 바꾼 부가가치의 합이며 여기에는 운송비도 포함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석재를 자본주의 원리에 입각해 매입함으로써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성과 중심 인적 자원 관리와 탄력 근무를 통해 노동 생산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정조와 정약용 모두 자본주의 정신과 경영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사 비용을 꼼꼼하게 적은 화성성역의궤 권 5와 권 6 재용편은 현대 회계장부이다. 전체 공사비는 물론 건물별로 꼼꼼하게 비용을 다 기록하고 있다. 화면은 장안문을 건설하면서 들어간 비용과 인건비 등을 정리한 부분이다. 학생들은 총 비용
87만 3,518량이 들어간 화성건설 사업은 당시 조선 국내 총생산의 0.08%에 달하는 규모였음을 추론하였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신도시 계획 사업 중에서 이와 비슷한 규모의 건축 사업은 김포 한강 신도시 계획 사업이다. 해마다 국내 총생산, 즉 GDP의 0.08% 규모의 공사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김포 신도시 사업은 투자 규모의 2.3배만큼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났으며 1조 원당 26,970명이라는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났다. 화성건설 역시 노동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미시적 측면과 더불어 고용 창출이라는 점에서 당시 조선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을 것이다. 대규모 토목 공사를 통해 농토에서 이탈한 유민을 노동자로 흡수한 후 노임을 통해 경제적 부를 재분배하는 효과를 보았던 것이다. 이는 정조와 다산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뉴딜 정책에 해당하는 것이다. 교과서에서는 수원 화성을 실학 정신으로 세웠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실학 정신이 거중기로 상징되는 공학 기술의 한정에서는 곤란하다. 이제 수원 화성을 세운 실학 정신은 경영 혁신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수원 화성 공사 기간을 4배 가까이 단축할 수 있었던 비결은 거중기가 아니라 효율적인 인적 자원 관리와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경영학적인 마인드였습니다. 수원 화성을 축조할 때 조선 사회는 자본주의가 싹트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경영학적인 마인드와 자본주의 정신이 실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성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교과 연구 활동이 글쓰기와 말하기를 통해 하나로 융합되어 놀라운 연구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융합교육 과정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력과 분석력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거중기에 대해서 저희가 화면을 봤는데 저희 눈앞에도 어마어마한 거중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 말씀을 주실 김평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직접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대학교 국어교육과 김평원 교수입니다. 국어를 전공하셨군요. 저희 오늘 한국사 얘기할 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난해하는 문과 이과잖아요. 네. 문과 이과를 다 가지고 계시네. 정영현 선생님 자체도 원래 문과로 볼 수 있죠. 학자신데 이공계 쪽 분야도 활동을 하신 거죠.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 거중기 원래 실제 모델하고 같은 건가요? 네, 거중기와 농로는 실제 공사 현장에 사용됐고요. 이건 화성성역의계라는 국가 문서에 건설 보고서에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1대1로 그대로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도움 말씀뿐만 아니라 이것과도 실제로 좀 관련이 있으시니까 나오신 거 직접 제작을 하신 건가요, 혹시? 네,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웜기어라고 해서요. 사람이 들어가서 달리면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죠. 사람이 들어가서 달려요. 네. 야, 그런데 걱정인 거는 가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돌이 올라가다 다시 내려가면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웜기어는 자체에 락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야. 이걸 개발하면 참 좋았는데 정영현 선생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기술로는 이 구리로 이 청동으로 웜기어를 깎는 거 선반이 필요했겠죠. 이건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내리시고 빠르게 포기하시고 거중기로. 그러니까 복합 기어로 하시려고 했다가 복합 도르래로 빨리 조선의 실정에 맞게 빨리 설계를 변경하신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역사책에서는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이 두 개도 거중기라고 합니까? 이건 농로라고 불립니다. 농로. 거중기는 수레에 무거운 돌을 올려주는 용도로 쓰였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높은 곳에 돌을 올릴 때는 이 농로를 활용해서 올렸던 거죠. 야, 이거 트레인이네, 트레인, 그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지브 크레인. 네, 크레인. 타워. 이렇게 해서 올라가네요. 그게 그럼 실제적으로 몇 메터나 되는 거죠? 높이가? 이건 20m가 넘습니다. 와. 야, 그 당시엔 그럼 이거 나무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에도 20m라는 그 당시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이 거중기의 용도가 저희는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성을 높이 쌀 때 위에 올리기 위해서 썼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건 농로로 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해결을. 그럼 이거는 어디 뒀어요? 이건 기록에 화성성역의계의 돌을 깎는 채석장에서 무거운 돌을
수레에 올린 수레가 되게 높았거든요. 아, 이 밑에 그러니까 수레가 딱 기다리고 있고 수레를 밀어놓고 이걸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실으면 이제 수레가 출발하는 거군요. 현대해지겠죠. 갖고 와서 여기다 올려서 성을 쌓고. 근데 실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수원 화성이 10년을 계획했거든요. 네. 정양현 선생이. 근데 실제로 만든 건 2년 반입니다. 시간도 단축했네요. 그래서 이게 낯선 물건이거든요. 네. 실학을 상징하는 물건인데 이 기계, 이 도구 덕분에 10년을 계획했던 걸 2년 반으로 줄였다. 네.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수원 화성이 5.7km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네. 이 한 대를 가지고 작업하려면 나머지 공사장은 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네요. 불가능하죠. 근데 결국 수원 화성을 빨리 쌓을 수 있었던 힘은 인적 자원의 힘이었습니다. 아, 결국에는 또 인적 자원이다. 네. 그러니까 놀고 있는 유휴 인력에게 일당을 지급해서 돈을 받게 되니까 네. 열심히 일을 해서 빨리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전까지는 뭐 이렇게 성을 축조하던 이럴 때 임금을 안 주고 부역으로 그냥 가는 부역, 거죠. 60일인가요? 역이라고 역을 해야 되는 날짜가 있어서 네. 억지로 끌려와서 일하는 척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면 이번에는 돈을 이게 줬구나. 임금이 지불되니까 훨씬 더 열심히 했겠네요. 목수는 더 많은 돈을 받았고 직능에 따라서 성과급으로 일당을 줬기 우리도 때문에 출연료 조금만 더 올려주면 빨리 끝낼 수 있잖아요. 아니면 더 길게 할 수 있나 우리가? 길게 하지. 더 길게 하죠 우리는. 시간으로 주면. 선보여드리면요. 이 임금을 지불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초등기 때 여러 경제적, 상업 경제적 변화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근대 자본주의만큼의 공황은 아니지만 주기적 공황 같은 비슷한 현상들을 겪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동원 체계가 바뀌어요. 이게 강제 동원보다는 돈을 주고. 예, 그게 말씀하신 사성 성역에 낱낱이 기록돼 있어요. 임금 지불이 네. 근데 이렇게 좋은 고중기를요. 어차피 뭐 설계도도 다 있고 한데 몇 대 만들면 되잖아요. 왜 한 대만 딱 만들었습니까? 근데 실제 공사 현사장의 노동력이 그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습니다. 이걸 시제품으로 만들어 놓고 더 기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건 처음에 성벽 하단부에 높은 돌을 쌓을 때는 거중기가 필요하지만 후반 공정에는 별로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농로가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작동 원리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자, 제가 물리학자 아닙니까? 이제 이쪽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물리학 교수. 지금 여기서 여러분이 유심히 봐야 할 게 이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도로래가 있잖아요. 이걸 움직도로래라고. 움직도로래. 근데 얘는 움직도로래는 없어요. 그런데도 둘 다 모두 다 무거운 물체를 위로 올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적인 원리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이 움직도로래는 얘가 우리가 얘를 6m를 잡아당겼다고 가정해 보세요. 이 줄을. 6m를 잡아당기게 되면 줄이 6개잖아요. 근데 줄 하나당 1m가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1m만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게 좀 노력 대비 많이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요. 힘하고 움직인 거리를 곱한 게 에너지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거리가 많이 움직이면 힘이 작다는 거예요. 거리가 조금 움직이면 힘이 큰 거고. 그러니까 더 무거운 걸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6m를 잡아당기면 1m만 올라온다는 얘기는 1이라는 힘을 가해주면 이 돌은 6을 올릴 수 있는 거죠. 반비례한다고. 반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도 알아들어요. 사람 무시하는 눈빛으로 보면서 얘기하는 설마 알겠어. 그래서 얼만큼 더 무거운 걸 들어 올릴 수 있는지는 움직도로의 개수를 세면 되거든요. 얘는 3개니까 하나, 둘, 셋, 줄이 6개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6배의 이익을 얻는 거고요. 저쪽에 있는 거중기의 경우엔 그 움직도로가 4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8배로 더 무거운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어린아이 1명이 잡아당겨도 어린아이 8명이 들 수 있는 돌을 위로 올릴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점은 정약용 선생은 이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좋아했을 리가 없습니다. 왜죠? 정조대왕이 시켰죠. 오더. 너 이거 하시오. 근데 정약용 선생이 엔지니어도 아니고 자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책을 읽고 독서하는 너희 탁월함이라면 중국의 공학 서적을 읽고 똑같이 기대 이상으로 만들 것이다라는 걸 본 거죠. 그러니까 인재를 보는 눈이 있어서 딱 선생님 말씀 같잖아요. 그렇죠? 국어학자시면서 읽고 정말로 제작하신. 그러니까 요건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이걸 조선 사람들이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나와서 무거운들이 올라가는 거는 공학적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마술 도구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근대화의 상징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교과서에 계속 실리는 이유는 실학을 상징하는 게 뭘까? 실학은 실체가 없는데 그 비주얼한 측면은 거중기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야, 오늘 이 시간도 딱 맞아 떨어지는 실학의 상징. 거중기. 우리 김평훈 교수님 덕분에 정말 잘 봤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